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아내 이태란입니다. 오늘은 뭉클 스토리에서 펴낸 각자의 정류장 중에서 세 번째 정류장, 기름 뉴타운 읽어드릴게요. 보통의 삶, 김현석. 주현은 얼굴을 굳힌 채 창밖을 바라보았다. 곧 창 너머로 그곳이 보일 터였다. 그곳은 늘 주현의 삶 언저리에 있었다. 그곳이 무얼 하는 곳인지도 모를 정도로 어렸을 때부터 그곳의 정체를 알게 되어 무서워하고 이윽고 혐오하게 된 지금까지도 말이다. 그곳은 어쩌면 주현이 100발이 된 뒤에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지 몰랐다. 주현은 사람들이 왜 그곳을 그대로 두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분명 그곳을 끔찍하게 여기는 것은 자신만이 아니었다. 각종 매체에서는 잊을만 하면 몰려와 연례 행사처럼 그곳을 흉보기 바빴고 아이들 교육에 해가 된다며 투덜거리는 학부모들의 푸념이 거리 곳곳에 널려 있었다. 하지만 그곳은 몇 년 전보다 규모만 살짝 줄었다 뿐이지 여전히 성행하고 있었다.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이라는 표지판 몇 개를 세워두고 나무 판자와 수백 가닥의 줄로 가려둔 것은 분명 그곳이 어떤 곳인지 알고 또 떳떳하지 못함을 알기 때문일 텐데 왜 떳떳하지 못한 것을 그대로 두는 걸까? 주연에게 지금의 상황은 마치 집 한쪽에 오물을 치우지 않고 쌓아놓은 뒤 상자 따위로 덮어놓고는 안 보이니 깨끗하다 치부하는 꼴과 같았다. 안 보이면 못하는가? 그곳에 뭐가 있는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다 아는데 지나갈 때마다 그곳에서 넘쳐난 쿰쿰한 냄새가 코끝에 불쾌하게 맴도는데 어차피 불법이고 오래되어 미관상 좋지도 않은 건물들 무슨 사고가 날지 모르니 얼른 허물어 버렸으면 좋겠다고 주연은 그렇게 생각했다. 아이고 어쩌면 좋아. 주연이 창밖을 보며 이런저런 생각을 하던 그때 문득 옆에서 낮은 탄식이 들려왔다. 고개를 돌리니 건너편에 앉은 한 노인이 불안한 낯으로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걸까? 주연은 걱정스레 노인의 낯을 살폈다. 노인, 휴대전화, 불안. 그 단어들이 한데 뒤섞여 이윽고 보이스피싱이란 단어로 완성되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주연은 언젠가 뉴스에서 본 사기꾼의 말에 속아 구겨진 돈 뭉치를 남의 손에 쥐어주고는 뒤늦게 주름진 눈가가 눈물범벅이 되도록 우러젖히던 노인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리 나서는 성격은 아니었지만 그 상황에서 그냥 지나칠 만큼 주현은 목석이 아니었다. 할머니, 고개를 숙인 채 어쩔 줄 몰라 하던 노인은 갑자기 주연이 다가와 말을 걸자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옅은 회색기가 도는 눈동자에는 당혹과 경계가 뒤섞여 일렁였다. 할머니, 하지 마세요. 뭘? 돈이요. 돈 달라는 연락 받으셨죠? 그거 보이스피싱이에요. 사기라고요. 주연은 노인에게 요즘 보이스피싱이라는 사기가 기승이라고 일단 진정하시고 확인부터 해보라고 설명했다. 아이고 아니에요. 잔뜩 긴장해 있던 노인의 어깨는 말이 이어질수록 점차 내려오더니 주연이 함께 가드릴 테니 일단 경찰서로 가자고 말할 즈음에 다다라서는 터져나오는 실소를 참느라 쉼없이 들썩거렸다. 아니긴요. 제가 다 알아요. 하지만 주연은 노인의 부정에도 기세를 꺼뜨리지 않았다. 사기꾼의 새치혀에 속은 노인들이 혹여 일이 잘못될까 연락을 받았음에도 부정한다는 사실을 뉴스에서 들었기 때문이다. 노인은 그런 주현이 귀여운지 연신 아이고 하면서 웃음을 터뜨리다가
결국 자신이 왜 그리도 불안해했는지를 알려주었다. 마음은 고맙지만 정말 아니에요. 그저 오늘 아들이랑 만나기로 했는데 일이 좀 꼬여서 그러고 있던 거예요. 오랜만에 만나니까 긴장이 되기도 하고. 노인의 말인즉슨 오늘 아들 내외랑 만나기로 한 것을 그만 내일로 착각했다는 것이었다. 여유롭게 머리 염색도 하고 시장에 가서 먹을거리도 사고 있었는데 조금 전 며느리의 전화를 받았다고. 그래서 금방 가겠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하필이면 배터리가 다 되어 전화가 끊긴 탓에 미안하고 걱정되어 그래도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기계가 익숙치 않아서 매번 충전하는 걸 까먹는다니까. 노인은 그렇게 말하며 무안한 듯 웃는데 적어도 보이스피싱 때문에 불안해했던 게 아님은 확실한 듯 했다. 주연은 그런 노인의 모습에 몸속 가득하던 사명감이 스르르 빠져나감을 느꼈다. 사람이 안 하던 일을 하면 큰일 난다더니. 그리고 그 빈자리를 창피함이 채웠다. 주연은 보이스피싱이 아니라 다행이라 생각하면서도 충분히 오해할 만한 행동을 했던 노인이 원망스러워 저도 모르게 말끝을 붙잡았다. 아니, 아드님이랑 얼마 만에 보는데 그러세요? 벌써 10년은 훌쩍 넘었지. 네? 아니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나 오래 연락을 안 해요? 애가 내 원망을 많이 했거든. 내가 저기서 이래서. 어디요? 노인은 제일인 양 화를 내는 주현을 보며 묘한 미소를 머금다가 이내 뼈마디가 툭 붉어진 손가락으로 버스 앞을, 아니 버스가 향하는 그 어딘가를 가리켰다. 저기 미아리 텍사스. 주연은 노인이 말하는 곳이 어디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그곳은 주연이 노인과 이야기 나누기 직전까지 저주를 퍼붓고 있던 바로 그곳이었다. 많이 놀랐어, 처자? 아니요. 주연은 황급히 표정 관리를 하며 손살에 쳤지만 얼굴이 남의 것인 양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쪽 방면에 종사하는 사람이 꼭 어떤 모양새를 가져야 한다는 법은 없었지만 노인은 전혀 그쪽에서 일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 주름이 잔뜩 잡힌 거죽과 세월의 무게를 이느라 휘어진 등은 모진 풍파를 겪은 듯 보였지만 마음가짐이나 풍기는 분위기는 오히려 홍등가보다 교직이 더 어울릴 만한 사람이었다. 거기서는 어떻게 일하게 되신 거예요? 주연은 저도 모르게 그 말이 불쑥 튀어나왔다. 궁금했다. 주연은 20년 넘게 그곳을 알고 보아왔지만 어디까지나 바깥에서 겉을 핥았을 뿐 단 한 번도 그 안을 깊이 들여다본 적이 없었다. 그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연으로 그곳에 가게 되었고 어떤 삶을 사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주연은 그제야 자신이 정작 미아리 텍사스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음을 깨달았다. 궁금해? 어린 손녀를 대하듯 익살스럽게 눈썹을 올리며 건넨 물음에 주연은 실례인 줄 알면서도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 사연이든 말을 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노인은 주현이 자신을 위해 다가왔던 것이 고마웠는지 아니면 이야기를 떠들므로써 가는 동안 조금이라도 긴장을 덜고 싶은지 선선히 해묵은 과거를 펼쳐놓았다. 노인에게도 늙은이라는 세월이 원치 않게 떠넘긴 호칭 대신 강순임이라는 이름 세 글자로 불리던 창창한 시절이 있었다. 일찍 결혼한 탓에 그 시절이 그리 길지는 않았지만 말이다. 수님의 남편은 좋게 말해서 남봉꾼이요. 익살스럽게 말하자면 무례한인 그런 사람이었다. 그는 공사판을 오가며 막노동으로 번 쥐꼬리만한 돈을 모두 노름에 쏟아부었고 세상살이에 대한 불만을 아내를 때림으로써 풀었으며 1년 중 술에 취한 날을 헤아리기보다 취하지 않은 날을 꼽는 게
더 빠른 사람이었다. 드라마에 나오면 아주머니들의 욕설을 독차지하지 않고는 못 베길 전형적인 나쁜 남편. 만약 남편이 정말로 드라마의 배우였다면 큰일을 겪고 개과천선할 여지라도 있었겠지만 아쉽게도 남편은 실존인물이었고 가공되지 않은 수님의 현실은 하루하루가 지옥이었다. 사실 남편은 결혼하기 전부터 그럴 싹이 보이던 사람이었다. 수님 역시 진작 그 속을 알아보았지만 어렸을 적 머리가 영글기도 전에 부모님의 따스한 손길과 애정어린 미소를 두 눈에 새기기도 전에 부모를 여의고 친척들 집을 떠돌이처럼 전전해온 수님은 이 모진 세상에 자신만의 둥지를, 안온한 가정을 한시라도 빨리 꾸리고 싶었다. 그래서 제 좋다는 남자가 나타났을 때 뒤도 돌아보지 않고 결혼해버리고 말았다. 물론 남편이 이토록 구제불능일 줄 알았다면 친척들의 눈칫밥을 더 먹더라도 그토록 성급하게 결혼하지는 않았겠지만 연애 초기에 남편은 술을 좋아하고 괄괄하기는 해도 수님을 아껴주고 때로는 따스한 웃음도 지을 줄 알던 남자였다. 품이 많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착한 사내. 수님은 그 정도만 되어도 이 모진 세상에 꽤 안온한 안식처라 생각했었다. 하지만 그 생각이 틀렸음을 남자의 품이 안식처가 아니라 하루하루 피를 빼내 죽게 만드는 덫임을 깨달았을 때에는 이미 수님의 가슴팍에서 찬호가 잘 나오지도 않는 어미의 젖을 빨고 있었다. 찬호를 족쇄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다만 제 새끼를 저와 같은 길을 걷게 하고 싶지 않을 뿐이었다. 자신이 참기만 하면 이 가정은 유지될 수 있다. 수님은 그 생각 하나로 긴 시간을 버텼다. 남편은 그렇지 않은 모양이었지만 말이다. 아이가 태어나면 조금은 달라질 줄 알았던 남편은 찬호가 태어난 뒤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한량짓을 하다가 어느 날 여자와 눈이 맞았는지 말도 없이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았다. 아내와 아들의 존재는 그에게 족쇄조차도 되지 못한 것이다. 앙상한 산을 스친 바람이 애달픈 메아리처럼 몸을 울리던 겨울날, 수님은 그렇게 혼자가 되었다. 수님은 그토록 바라던 남편의 매질 없는 나날을 얻었지만 마냥 행복할 수 없었다. 요즘이면 쌍수 들고 만세를 외치며 동네 잔치라도 열었겠지만 당신은 그런 시대가 아니었다. 그것도 서방이라고 없는 것보다는 있어야 했다. 남편이 떠나니 사람들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면서도 수님을 입방아에 올렸다. 남편이 버린 여자라는 수군거림과 임자 없는 수님을 어떻게 해보려는 놈팡이들의 끈적한 시선이 늘 수님을 따랐다. 수님은 괜찮았다. 타인의 수군거림과 노골적인 시선은 어릴 때부터 많이 겪어온 터라 무감각해진 터였다. 찬호가 걱정이었다. 찬호만큼은 그런 시선을, 압이 없는 자식이라는 말을 듣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수님은 봄동이 움트자마자 남편을 찾아다녔다. 닥치는 대로 이웃들을 도와 약간의 삭과 음식을 받아 겨우 저와 제 새끼 입에 풀칠하며 가까운 방석집은 물론이고 먼 타지까지 장돌뱅이처럼 떠돌아다니며 남편을 찾았지만 한동안 번번이 헛물만 들이켰다. 서울이요? 그런 수님이 마침내 남편의 소식을 들은 것은 봄이 더위에 떠밀려 제자리를 양보하던 여름, 남편이 자주 찾던 대포집에서였다. 그렇다니까. 내가 들어보니까 꼭 자기 남편 같더라고. 반갑수다. 그냥 장씨라고 부르쇼. 대포집 주인의 부름에 불이 나게 달려간 곳에는 생전 처음 보는 남자가 술을 마시고 있었다. 허름한 행색에 모자를 푹 눌러쓴, 전국 팔도 공사판을 떠돌아다니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산다는 그 남자는 자신을 장씨라 소개하며 발간 얼굴에 막걸리 한 사발을 또 들이부었다. 확실한 거죠? 아유, 확실하지. 내가 다른 건 다 시원찮아도 눈 하나는 정확하니까. 수님의 물음에 장씨는
엄지와 검지로 눈자위를 잡아당기며 여보라는 듯 눈을 크게 떴다가 뭐가 웃긴지 가래 끓는 웃음을 터뜨렸다. 장씨는 서울 공사판에서 일할 당시 한 남자랑 크게 시비가 붙었는데 막상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말이 잘 통해서 같이 술도 먹고 노름도 하며 친구처럼 지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남자의 생김새를 늘어놓는데 수님이 듣기에도 정말 남편이 맞는 듯 했다. 장씨는 심지어 수님이 말하지도 않은 왼쪽 어깨에 난 사마귀까지 알고 있었다. 진짜 맞나 보다, 찬호 엄마. 그놈의 애엄마의 이야기는 안 합디까? 무슨, 나는 그 양반이 결혼한 줄도 몰랐네. 그런 이야기는 일절 한 적 없어. 혹시 그이가 어디로 간다고 한 건 못 들었습니까? 한동안 서울에 있겠다 하더라고. 요즘 서울에 일감이 넘치니까. 나도 우리 노모만 아니었어도 거기 1년은 더 있다 왔을 거야. 장씨는 그 뒤로도 무언가 떠들어댔지만 수님의 귀에는 하나도 들려오지 않았다. 수님은 남편에 대한 유일한 실마리를 움켜쥐느라 필사적이었다. 남편이 서울에 있다. 처음으로 얻은 제대로 된 단서였다. 수님은 당장이라도 남편을 찾으러 떠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서울은 큰 도시였으므로 근처 촌구석과 달리 하루 이틀 만에 다 훑을 수 있을 리 없었다. 준비가 필요했다. 아니, 차라리 이곳의 생활을 정리하고 서울에 머물면서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인 듯 했다. 어차피 남편 따라 흘러든 이곳에 큰 미련도 없었다. 이참에 서울로 올라가 남편을 찾아가 그에게 의탁하면 어떨까? 아무리 짐승에 가까운 자라도 자기를 찾아 올라온 아내와 자식을 내쫓지는 않을 테니 말이다. 설사 그러더라도 수님은 이번에는 남편을 달아나지 못하도록 단단히 붙잡을 생각이었다. 그래, 서울로 올라가자. 그렇게 결심한 그 다음 날부터 수님은 착실히 주변을 정리했다. 집안에 돈이 될 만한 물건들은 모두 내다 팔고 여기저기 달아두었던 해묵은 푼돈을 살뜰히 받아냈다. 그러는 한편 어릴 적 삼촌네에 머물 때 막역한 사이였던 지금은 결혼해 서울에 사는 경자 언니에게 며칠만 집에 머물 수 있게 해달라는 편지도 보냈다. 그렇게 며칠이 흐른 뒤 수님은 손에 10만 원 남짓한 돈이 모이자 한 보따리의 짐을 들고 찬호와 함께 서울행 기차에 올랐다. 찬호야, 착하지? 수님은 칭얼거리는 아들을 달래며 포대기 끈을 동여맸다. 처음 와본 서울은 장날 장터보다 더 복잡하고 시끄러워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역은 또 어찌나 크고 멋지게 지어졌는지 역이 아니라 어디 박물관이나 궁전을 보는 듯 했다. 수님은 촌티를 내지 않으려 했지만 저도 모르게 눈이 획획 돌아가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정신 차리자. 내가 지금 놀러 온 것도 아니고. 하지만 그러기도 잠시 수님은 이내 고개를 휘휘 내저었다. 눈 뜨고 코 베인다는 서울이었다. 한눈을 팔다가는 무슨 일이 생길지 몰랐다. 수님은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약도를 읽어가며 경자의 집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라탔다. 버스를 타고 가며 수님은 행여 남편의 뒷모습이라도 보일까 쌍심지를 켰지만 거리에는 남편 비슷한 것도 보이지 않았다. 여긴 옆집 숟가락 개수도 않은 시골 촌동네와는 거리가 멀구나. 수님은 올라오기 전에는 남편을 찾는데 넉넉 잡아 한 달이면 충분하리라 생각했지만 13번 버스 창 너머의 풍경을 살피는 동안 그 생각에 점차 불안으로 얼룩짐을 느꼈다. 마! 네? 아줌마 안 내려요? 여기서 내린다면서! 한참 이런저런 생각을 하던 수님은 벼란간 귓전을 때리는 고함에 화들짝 놀라 몸을 일으켰다. 아까 버스에 타기 전 기름동에 도착하면 알려달라고 했는데 혼자만의 생각에 빠진 탓에 버스 기사의 말을 듣지 못한 모양이었다. 수님은 자신을 촌뜨기라고 놀리는 듯한 승객들의 시선을 느끼며 황급히 버스에서 내렸다. 여기구나. 경자는 분명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다고 말했는데
그 말을 고지곳대로 믿기에는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보이는 동네의 풍경이 그리 좋지 않았다. 오면서 보았던 세련된 서울의 모습과 달리 낮은 건물들이 가파른 언덕을 따라 숨 쉴 틈 없이 다닥다닥 붙은 기름동 달동네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 복잡하게 얽힌 개미굴처럼 보였다. 그 많은 서울 사람들이 다 어디에서 지내나 싶더니 스님은 침을 꿀떡 삼키며 가파른 달동네의 전경을 훑었다. 스님아! 경자 언니? 언니! 걱정스레 달동네를 살피던 스님은 저 멀리 한 인형을 발견하고는 서울에 올라와 처음으로 웃음을 머금었다. 이 낯선 도시에서 스님의 이름을 환히 부를 사람은 하나뿐이었다. 스님은 저 멀리서 격하게 손을 흔드는 경자에게로 한달음에 달려갔다. 언니, 왜 나와 있어요? 기다리지 않고. 얘는 너 온다니까 내가 마냥 기다릴 수 있니? 그리고 여기 길이 복잡해서 집 찾기도 어려워. 스님은 오랜만에 만난 경자를 반가이 얼싸 안았다. 경자는 어린 시절을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며 보낸 스님에게는 거의 유일하다 싶은 지인이자 언니, 그리고 친구였다. 경자는 어릴 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살집이 있긴 했지만 도시 생활이 힘들었는지 지금은 꼭 공갈빵처럼 그 속이 텅 비어 보였다. 스님은 그 모습이 서글펐지만 오랜만에 만나자마자 울상을 짓고 싶진 않았기에 그럼에도 여전한 웃을 때 패는 보조개 따위에 마음을 달래며 경자를 따라 달동네를 올랐다. 경자는 달동네의 높고 깊숙한 곳에 자리한 집으로 스님을 안내했다. 여기야. 위치는 좀 별로여도 이 동네에 여기만한 곳이 없어. 지붕도 세면 기와고. 들어가자. 그 집은 올라오면서 보았던 여느 집들보다는 상태가 훨씬 나아 보였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다른 집들과 비교해서였을 뿐 만만찮게 낡고 허름했다. 여보,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집으로 들어가니 한 남자가 작은 마당 평상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스님은 눈이 마주치자마자 예의 바르게 인사했지만 남자는 움푹 들어간 눈으로 말없이 스님을 위아래로 훑어보다가 담배를 꺼트리고는 방으로 휙 들어가 버렸다. 요즘 일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아서 그래. 이쪽으로 와. 경자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걸음을 재촉했고 스님도 분위기를 더 나쁘게 하고 싶지 않았기에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뒤를 따랐다. 경자네 집은 흔히 볼 수 있는 기역자형 구조의 집이었는데 사실 말이 기역자형이지 구석에 자리한 작은 방은 작대기라기보다는 점에 가까웠다. 경자는 그 점같이 작은 방으로 스님을 데려갔다. 빈 방이 여기뿐이라. 미안해. 너무 좁지? 방은 세간 하나 없이 텅 비어 있음에도 스님이 몸을 뉘으면 가득 찰 만큼 좁았다. 부랴부랴 치운 흔적과 채 치우지 못한 퀴퀴한 내음에 스님은 그 방이 예전에는 창고였음을 쉬이 짐작할 수 있었다. 아니야, 내가 미안하지. 스님은 미안한 듯 눈썹을 기울이며 사과하는 경자에게 연신 손살에 쳤다. 오히려 갑작스럽게 부탁했음에도 이렇게 방을 마련해줘 감사할 따름이었다. 스님은 앓는 소리를 내며 그간 자신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기분 좋게 바닥에 궁둥이를 붙였다. 편지로 대강 사정은 들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경자는 자리에 앉자마자 스님의 손을 잡으며 걱정스레 물었다. 그게... 스님은 제 기구한 사연이 결코 여기저기 떠벌릴 만한 게 아니라 주저했지만 자신을 위해 방까지 내어준 경자에게 설명하지 않자니 마음이 불편했다. 결국 스님은 짧은 한숨을 시작으로 경자가 알던 한 소녀가 기구한 어미가 되기까지의 사연을 구구절절 읊었다. 아이고 계집애, 서방이 아니라 왼수를 만났구나. 그런 사람을 못하러 찾겠다고 여기까지 와. 스님이 이야기를 끝내자
경자가 발개진 눈가를 훔치며 수님의 등짝을 두드렸다. 그래도 찬호 아빠잖아. 애를 위해서 뭔들 못하겠어. 수님도 따라 시큰해진 눈가를 훔치며 곤히 잠든 찬호를 쓰다듬었다. 아차, 내 정신 좀 봐. 오늘아 밥도 못 먹었지? 경자는 그 모습을 딱하다는 듯 바라보다 떠오른 생각에 호들갑을 떨며 일어났다. 아니야, 괜찮아, 언니. 괜찮긴. 애도 배고플 텐데. 수님은 한사코 괜찮다고 했지만 경자는 찬이 없어 미안하지만 일단 우리 먹던 거라도 내어줄 테니 기다리라고 말하며 황급히 방을 나갔다. 남을 살뜰히 챙기는 건 여전하구나. 수님은 슬며시 미소 지으며 바닥에 지친 몸을 뉘었다. 경자의 배려에 그간 쌓인 여독과 걱정이 풀리는 듯했다. 언제 간대? 경자가 방을 나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문득 얇은 벽 너머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니, 이제 온 사람한테 언제 가냐는 말이 뭐예요? 염치도 없지. 무슨 생각으로 남의 집에 공짜로 며칠씩이나 묵게 해달라는 거야? 우리 입에 풀칠할 것도 없는데. 서로 돕고 살아야죠. 남는 방 잠깐 빌려주는 게 뭐 대수라고. 남기는 거기 있던 물건들은 우리 거 아니야? 지금 방 좁아진 거 안 보여? 됐어요. 나중에 이야기해요. 다 들릴라. 수님은 슬프지도 상처받지도 않았다. 당연한 일이었다. 가족이 아닌 이상 불편을 감수하고 온전히 곁을 내어줄 사람이 있을 리 없었다. 경자도 지금은 저렇지만 머무르는 시간이 며칠에서 몇 달이 되면 어떻게 변할지 몰랐다. 남편을 찾는데 얼마나 걸릴지는 몰라도 수님은 쫓겨나지 않으려면 때마다 경자에게 몇 푼이라도 쥐어줘야겠다 생각하며 깜빡이는 알전구의 불빛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수님은 그 다음 날부터 장씨가 함께 일했다던 공사장을 시작으로 서울에 있는 공사판이란 공사판은 닥치는 대로 뒤지고 다녔다. 인력사무소도 찾아다니고 심지어는 방석집이나 홍등가까지 뒤져가며 남편을 수소문했지만 대단찮은 위인이 아닌 일개 노가다꾼에 불과한 남편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그런 날들이 30번쯤 반복된 어느 날. 그날도 수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버스에서 내렸다. 쉽지 않을 줄은 알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아무런 수확도 없이 시간을 흘려보낼 줄은 몰랐다. 수님은 장씨가 혹시 거짓말을 한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생판 모르는 남이 시골에까지 와서 그럴 이유는 없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남편을 찾지 못하는 것도 문제였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돈이었다. 수님은 처음 며칠간은 찬호를 데리고 다녔지만 길 한복판에서 한번 아이를 잃어버릴 뻔한 뒤로는 집을 나설 때마다 동네 노파에게 돈을 주고 찬호를 맡기고 있었다. 거기에다 경자에게 방세와 밥값 겸 얼마, 그리고 남편을 찾기 위해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돈을 쓰다 보니 어느새 수님이 가져온 돈은 얇디 얇아져 있었다. 수님은 일자리를 구해볼까도 생각했지만 남편을 찾느라 시간이 들쑥날쑥한 탓에 마땅한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이대로 머무는 시간이 더 길어진다면 어쩌면 남편을 찾는 시간을 줄여서라도 일자리를 찾아야 할지도 몰랐다. 수님아, 이제 오니? 네, 언니. 길목마다 한숨을 뿌리며 집에 다다르니 경자가 언제나처럼 수님을 반겼다. 수님도 언제나처럼 인사하려 했지만 때마침 평상에 앉은 웬 여자와 눈이 마주치는 바람에 그러지 못했다. 아, 이쪽은 예전에 같은 데서 일했던 혜정 언니야. 인사해. 언니, 이쪽은 아까 말했던 동생 수님이. 안녕하세요.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혜정이라고 해요. 이리 와 앉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땡땡이 무늬가 들어간 블라우스에 긴 치마를 입은 혜정이라는 여자는 수님을 보며 가볍게 목례했다.
정돈된 머리칼이 사르르 스치는 그녀의 목덜미에선 장미목 향이 풍겨와 스님은 저도 모르게 땀에 쩐 낡은 체크 셔츠를 매만졌다. 고생 많았어. 술 한잔 할래? 아니요, 조금 피곤해서. 그럼 더 한잔 해야죠. 피곤함을 가시게 하는데 술만한 게 없잖아요. 스님은 낮 동안 이리저리 돌아다니느라 지치기도 하고 어쩐지 혜정의 곁에 있고 싶지 않아 거절했지만 혜정은 방으로 들어가려는 스님을 미소로 잡아끌었다. 그래 스님아, 남편은 오늘 잔업 때문에 안 들어올 거야. 간만에 우리끼리 한잔하자. 아, 알았어요. 스님은 두 사람이 거듭 권하니 거절하기가 어려워져 결국 옷을 갈아입고 오겠다 말하며 방으로 들어갔다. 방에는 언제나처럼 찬호가 잠든 채 엄마를 반기고 있었다. 스님은 곤히 잠든 찬호의 뺨에 입을 맞춘 뒤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갔다. 자자 이리 와 이리. 상에 차려진 음식들을 보자 온종일 제대로 먹은 게 없던 스님의 뱃속이 난리법석을 떨어댔다. 경자는 쭈뼛거리는 스님의 팔을 붙잡고 평상에 앉혔고 그렇게 세 사람은 작은 소반 곁에 둘러앉아 서로의 잔을 부디졌다. 짠! 스님은 그리 술을 즐기지 않았다. 술 주정뱅이 남편을 둔 탓에 이따금 새참으로 온 탁주로 입을 적시거나 도저히 견디기 힘들 때 남편이 남긴 술을 몇 번 마시던 것이 전부였다. 이렇게 여럿이 즐거운 자리에서 마시는 것은 스님의 생에 처음 있는 순간이었다. 스님은 두 사람이 권하는 대로 안주도 먹고 술도 마시며 취기와 흥을 돋웠다. 그나저나 기분이 좋아 보이네요. 언니,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술잔을 기울이던 스님은 문득 궁금증이 일어 물었다. 경자는 평소 쾌활한 척해도 얼굴 한편에는 숨길 수 없는 시름이 고여 있었는데 오늘만큼은 그런 기색이 눈꼽만큼도 보이지 않았다. 오늘이 월급날이잖아. 아, 이제 이렇게 사는 것도 얼마 안 남았어. 아파트도 금방이야. 아파트요? 몰랐어요? 경자가 아파트로 이사 가려고 꽤 오랫동안 돈 모았잖아요. 스님은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그러고 보면 경자네 부부는 맞벌이 하는 것 치고는 꽤 단출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지금껏 그저 벌이가 좋지 못한 줄 알았는데 미래를 위해 꾸준히 저축하고 있었구나. 스님은 문득 저 혼자만 모자란 사람처럼 느껴졌다. 이곳에서 내세울 곳 없는 사람은 저뿐인 듯 했다. 그래요? 스님은 걷잡을 길 없이 우울의 우물을 파고 들어갔지만 흥을 깨뜨리고 싶지 않아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입을 거 안 입고 먹을 거 아껴서 겨우겨우 모은 돈이야. 나보다 더 소중한. 스님 씨는 앞으로 어떻게 할 작정이에요? 만약 남편을 못 찾으면요. 모아둔 돈은 있어요? 저는 혜정이 벼란간 말머리를 돌려 건넨 물음에 스님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스님은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나마 비슷한 거라고는 남편을 찾아 다시 가정을 꾸리는 것이었지만 경자와 달리 스님은 그 모습을 그려보아도 웃음이 나지 않았다. 잘 모르겠어요. 일단 이번 주까지 별 진척이 없으면 어디 일이라도 구하려고요. 돈이 다 떨어졌거든요. 무슨 소리야? 언니가 있는데. 걱정하지 마. 수님의 말에 경자는 허튼 소리 하지 말라는 투로 떵떵거렸지만 수님은 그 말이 늘 유효하지 않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여기 지내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언니. 이 이상 폐에 끼칠 순 없어. 내가 알아서 해야지. 근데 찬호도 보살펴야 하고 남편을 찾는 시간도 있어야 하니 시간 맞는 곳을 찾을 수 있을까 걱정이야. 어떤 일이든 괜찮다면 원하는 시간에 맞춰 일할 수 있는 곳이 있긴 한데
그때 혜정이 가라앉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어디요? 저기요. 수님이 혹여 괜찮은 데라도 아는가 싶어 묻자 혜정이 손가락을 들어 밤의 허공을 가리켰다. 저기? 수님과 경자는 혜정의 손끝을 따라 고개를 돌렸지만 두 사람의 눈에는 밤을 밝히는 가정의 불빛들만 반짝일 뿐이었다. 혜정은 두 사람이 도통 이해하지 못하는 듯하자 결국 미간을 찌푸리며 다시 입을 열었다. 미아리 텍사스 말이야. 요즘 하도 잘 나가서 일할 사람이 모자라던데. 미아리 텍사스. 그곳은 달동네 아래 하월곡동에 자리한 홍등가였다. 그곳에서는 물건 대신 몸과 술을 팔았고 거리에는 음식 냄새가 아니라 경박한 웃음이 흘렀다. 이 달동네에도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이 몇몇 있었다. 수님은 아랫집에 사는 미미인가 미니인가 하는 여자가 그곳에 일하러 내려갈 때의 모습이 떠올랐다. 쥐라도 잡아먹은 듯 입술을 시뻘겋게 칠하고 머리를 잔뜩 부풀린 보기만 해도 나무새스러운 꼴. 나보고 지금 그런 꼴을 하라는 건가? 수님은 혜정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감도 잡히지 않았다. 말 속에 담긴 내용을 생각하면 화를 내야 함이 마땅했지만 혜정에게는 비꼬거나 놀리려는 의도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언니는 애한테 무슨 그런 말을 해요. 더럽게. 보다 못한 경자가 수님 대신 펄쩍 뛰며 역정을 냈지만 혜정은 그런 나무람에도 부끄러워하거나 둘러대지 않고 태연히 술잔에 술을 채웠다. 경자야, 살면서 가장 더러운 게 뭔지 알아? 혜정은 거의 넘칠 정도로 술잔에 술을 채우더니 상이 흔들릴 정도로 술병을 내려놓으며 이렇게 말했다. 돈이 없는 게, 그래서 서러운 게 가장 더러운 거야. 혜정은 회한이 뒤섞인 한숨과 함께 찰랑거리는 술을 단숨에 들이켰다. 혜정의 말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무게가 담겨 있어 수님은 그녀의 삶도 그리 순탄치 않았겠구나 하고 짐작했다. 아, 미안하다. 아무래도 내가 술이 과했나 보네. 잊어주라. 미안해요, 수님씨. 방금까지 떠들썩하던 술자리가 찬물을 끼얹은 듯 가라앉자 혜정은 결국 너스레를 떨며 사과했다. 그리고는 많이 취했다면서 제대로 인사 나눌 새도 없이 자리를 떠났다. 경자도 혜정이 떠나자 상을 정리해야겠다며 주방으로 들어가 수님은 홀로 평상에 남아 어느덧 선선해진 밤바람을 맞으며 저 멀리 붉은 빛으로 반짝이는 미아리 텍사스를 바라보았다. 묘한 술자리가 있고 나서 또 한 달이 흘렀다. 수님은 그때까지도 남편을 찾지 못했지만 다행히 근처 국밥집에서 야간 일자리는 찾을 수 있었다. 수님은 이제 낮에는 남편을 찾고 밤에는 찬호가 잠들면 일을 하고 새벽녘이 될 쯤에야 일을 마치고 돌아와 선잠을 자는 생활을 반복하고 있었다. 하루하루가 고됐지만 수님은 이를 악물고 힘든 나날을 견뎌냈다. 그날도 수님은 일을 마치고 밝아오는 새벽녘을 걸어와 방에 들어서자마자 쓰러지다시피 몸을 뉘었다. 그리고 피곤함에 눈두덩을 열지도 못하면서도 곤히 잠든 찬호의 가슴을 토닥거렸다. 야간에는 그나마 일이 적을 줄 알았는데 오가는 사람이 많기도 하고 다음날 장사를 위해 해둬야 하는 잡일이 많다 보니 생각보다 쉴 틈이 없었다. 수님은 이제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는 남편을 찾지 말고 쉬어야겠다 생각했다. 이대로 가다가는 몸이 남아나지 않을 듯 했다. 얼마나 잔 걸까. 까무룩 잠이 들었던 수님은 귓가를 스치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다. 뱀이 혀를 날름거리는 소리 같기도 하고 공기가 좁은 틈을 쉴 새 없이 오가는 소리 같기도 한 것이 거슬리게 귓가를 건드렸다. 수님은 피곤함에 겨워 눈도 뜨기 힘들었기에
무시하고 재차 잠을 청하려 했지만 소리는 쉬이 사라지지 않고 갈수록 수님의 심기를 건드렸다. 그렇게 짜증스럽게 꿈결을 헤매던 수님은 문득 한 가지 사실을 깨닫고는 퉁겨지듯 몸을 일으켰다. 소리가 지나치게 가까이서 난다는 사실 말이다. 얘가 왜 이래? 찬호가 핏기 하나 없는 얼굴로 팔다리를 버둥거리며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 떨림이 흉내낼 수도 없을 만큼 불규칙적이고 기이해 수님은 온몸에 털이 곤두섰다. 찬호야! 찬호야! 어찌된 일일까? 잠들기 전만 하더라도 멀쩡했었는데. 수님이 부둥켜 안고 연신 얼굴과 몸을 쓰다듬어도 찬호는 도통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아들을 부르는 어미의 목에서는 점차 사람의 것이 아닌 짐승 울음이 흘러나왔다. 병원으로 가야 해. 간신히 정신을 차린 수님은 신발도 신지 않고 방을 뛰쳐나와 달동네를 내려갔다. 거친 땅을 박차느라 발바닥이 엉망이 되어도 수님은 다른 박질을 멈추지 않았다. 어떡하지? 그렇게 힘겹게 큰 길로 내려왔건만 수님은 길 한복판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발만 동동 굴렸다. 너무 놀란 탓인지 머릿속이 새하얘져 어찌할 바를 몰랐다. 누구라도 도와줬으면 좋으련만 사람들은 맨발에 엉망진창인 몰골을 한 수님을 광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쳐다보기만 할 뿐 누구도 말을 걸지 않았다. 제발 누가 좀. 왜 그래요, 수님씨? 바로 그때 누군가 수님의 어깨를 붙잡았다. 뿌예진 시야 사이로 보이는 걱정스러운 얼굴, 혜정이었다. 도와주세요. 수님은 울음을 비집고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다. 혜정은 수님의 몰골과 찬호의 모습을 보고 상황을 얼추 파악했는지 지체하지 않고 몸을 돌려 택시를 잡았다. 그리고 다가온 택시에 수님을 태운 뒤 조수석에 따라 타서는 침착하게 택시기사에게 병원의 이름을 알려주었다. 하느님, 부처님, 제발. 병원으로 달리는 택시 안에서 수님은 찬호를 부둥켜 안고 온갖 신들의 이름을 되뇌었다. 폭풍 속에서 당장이라도 꺼질 듯한 성냥불을 위태로이 쥐고 있는 기분이었다. 수님은 한시라도 빨리 병원에 도달하기를, 찬호가 무사하기를 빌고 또 빌었다. 선생님, 우리 찬호는 괜찮은 거죠? 수님의 물음에 의사는 심각한 얼굴로 찬호를 내려다볼 뿐 쉬이 입을 열지 않았다. 찬호는 조금 전보다는 호흡도 안정적이고 몸도 떨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누가 보아도 알 만큼 상태가 나빠 보였다. 왜 말이 없으세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건강했었다고요. 의사의 침묵은 수님을 불안하게 만들었고 수님은 그 불안을 감추려 일부러 더 악을 썼다. 그건 아닐 겁니다. 도무지 열릴 것 같지 않던 의사의 입술이 수님의 고성에 스르르 벌어졌다. 일단 지금까지 나온 결과로 보면 찬호는 선천적으로 심장에 문제가 있었어요. 오늘처럼 심한 발작은 아니더라도 분명 전부터 이상 증세가 있었을 겁니다. 그동안 별 이상을 못 느끼셨나요? 네? 수님은 찬호에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또래보다 작고 기운이 없는 게 그저 뱃속에 있을 때 잘 먹지 못해 그리 태어난 줄로만 알았는데 그동안 별 이상을 못 느끼셨나요? 의사의 말이 수님의 텅 빈 머릿속에 메아리처럼 울려댔다. 찬호는 진작부터 제 몸이 아프다는 아우성을 내질렀는데 어미가 번번이 그 신호를 놓치고 있었구나. 수님은 찬호와 마지막으로 놀아준 것이 언제인지 떠올려 보았지만 잘 떠오르지 않았다. 남편이 떠나간 뒤부터 수님은 자신이 어린 자식을 책임져야 한다는 사명감과 찬호가 아비 없는 놈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게 하려 끊임없이 돌아다니느라 정작 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 적이 없었다. 아들을 위해 아들을 외면해왔다.
정말로 그것이 아들을 위해서 한 일이었을까? 스님은 지금까지는 그렇다고 확신했지만 더는 확신할 수가 없었다. 어쩌면 그 모든 것은 다름 아닌 자신을 위한 것이었는지도 몰랐다. 찬호에게 정작 필요했던 것은 그런 게 아니라 그저 한 번 더 바라보고 한 번 더 이야기하고 한 번 더 웃어주는 것이었는지 모른다. 스님은 그 사실을 너무나도 늦게 알아버렸다. 찬호는 아이는 살 수 있나요? 수술하면 분명 차도가 있을 테지만 문제는 수술비입니다. 아마 꽤 부담되실 겁니다. 의사가 뒤이어 꺼낸 액수는 그의 말대로 정말이지 엄청난 금액이었다. 제 아무리 날고기여도 마련할 수 없는 돈. 스님은 입술을 질끈 깨물었다. 만약 수술을 못하면요? 이번 달을 넘기기 힘들 겁니다. 쓰레기 같은 남편과 남들의 시선에 목매느라 정작 아들을 외면한 어미 밑에서 제대로 사랑받지 못한 아이가 죽는다. 수술할게요. 수술해주세요. 그건 너무 불쌍하지 않은가. 그럴 수는 없었다. 스님은 아직 찬호에게 못해준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다. 이렇게 떠나보낼 수 없었다. 스님씨, 어디 가요? 죄송해요. 찬호 좀 봐주세요. 의사에게 그리 말한 뒤 곧장 몸을 돌리는 스님을 혜정은 다급히 붙잡았지만 스님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병동을 뛰쳐나갔다. 어미 품보다 남의 품에서 더 오래 머물렀던 아이. 하지만 이게 마지막이었다. 수술을 받고 몸이 회복되면 다시는 남에게 맡기지 않겠다고 스님은 굳게 다짐했다. 이 정신나간 년이 불쌍해서 먹여주고 재워줬더니 도둑질을 해? 남편이 도망갈 만도 하지! 늦은 밤, 달동네가 떠나가랴 울려 퍼지는 욕짓거리에 온 동네 사람들이 경자의 집에 몰려들었다. 그곳에서는 경자의 남편이 웬 여자를 흠씬 두들겨 패고 있었는데 달동네에서 흔히 보이는 망나니 남편이 아내를 때리는 상황은 아니었다. 죄송해요. 용서해주세요. 돈은 꼭 갚겠습니다. 죄송해요. 바닥에 쓰러져 묵묵히 남자의 발길질을 감내하던 여자. 그것은 다름 아닌 수님이었다. 수님은 쉴 새 없이 쏟아지는 발길질에도 화를 내거나 울기는커녕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고만 있었다. 수님은 남자의 발길질이 전혀 아프지 않았다. 저지른 잘못이 있는데 무슨 아픔이 느껴지고 억울함이 들겠는가. 다만 남자의 뒤에서 혐오스럽다는 표정으로 내려다보고 있는 경자의 싸늘한 눈빛만은 참을 길 없어 수님은 필사적으로 고개를 내리깔았다. 당장이라도 경찰서에 쳐놓고 싶지만 돈 때문에 참는 줄 알아. 도망칠 생각 말고 무슨 수를 써서든 갚아. 알겠어? 한참을 그렇게 발길질하던 경자의 남편은 슬슬 힘에 겨운지 숨찬 소리로 쏘아붙이며 수님을 향해 침을 뱉었다. 그리고는 엉망이 된 수님을 팽개쳐놓고 꼴도 보기 싫다는 듯 욕짓거리를 내뱉으며 대문을 쾅 닫았다. 수님은 한참이나 바닥에 쓰러져 있다가 서서히 몸을 일으켰다. 경자의 남편은 마른 체구였지만 그래도 어엿한 사내였다. 온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고 뼈가 부러진 듯 가슴 쪽이 옥신거렸다. 수님은 간신히 몸을 가누며 일어나 구경꾼들을 해치고 절뚝거리며 내리막길을 걸어갔다. 그래도 두어 달 살았다고 수님은 땅만 보고서도 헤맴 없이 달동네를 내려갔다. 이리도 익숙해진 동네를 이제 수님은 다시 오를 수 없었다. 아무리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라고 하더라도 경자에게 못할 짓을 하고 말았다. 수님은 구역질이 치밀어 올라 벽을 잡고 속을 개웠다. 비릿한 토사물들이
핏물과 뒤섞여 바닥을 더럽혔다. 괜찮아요? 누굴까? 이제 이곳에는 자신을 챙겨줄 사람이 없을 텐데. 한창 속을 개워내던 수님은 등을 쓰다듬는 따스한 손길에 고개를 들었다. 혜정이었다. 갈 데가 없으면 며칠 정도는 우리 집에서 지내도 돼요. 혜정은 진정이 된 수님이 일어설 수 있도록 조심스레 부축하며 말을 건넸다. 착한 사람이었다. 경자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알면서도 탓하지 않고 집에서 재워주겠다고까지 하다니. 조금만 더 일찍 만났더라면 서로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수님은 옅은 웃음을 지으며 자신을 부축하는 혜정을 조심스레 밀어냈다. 갈 데가 있어요. 어디요? 수님은 물음에 답하는 대신 담벼락에 기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달과 가까운 동네라 달동네라고 불린다는 말답게 하늘에는 커다란 달이 수님의 짙은 속마저 비출 듯한 하얀 빛을 고요히 머금고 있었다. 혜정 언니, 살면서 가장 더러운 게 뭔지 알아요? 혜정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수님은 그런 혜정에게 괜찮다는 듯 다시 웃고는 천천히 달동네를 내려갔다. 그렇게 살았어. 남편을 찾겠다고 와놓고는 남편은 내팽개쳐버리고 오로지 돈만 벌었어. 노인은 길었던 이야기를 마치고는 목이 마른지 입맛을 다셨다. 주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노인의 삶에 어떤 말을 건네야 할지 몰랐다. 주연은 문득 노인의 주름이 더 굴곡져 보였다. 힘들진 않으셨어요? 돈 버는 게 다 힘들지 뭐. 사내놈들이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듯이 나도 그네들을 사람으로 안 보니까 참고 할만하더라고. 좋지 않은 거야 알지. 내가 어디 가서 떳떳하게 말하고 다니겠어. 그저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길을 찾는 시간이라도 아껴 보이는 대로 냅다 뛰어가는 것뿐이었어. 뭐 그래도 그 덕에 아들을 살리고 훔친 돈도 갚았으니 아예 나쁘기만 한 건 아니었네. 주연은 그제야 노인의 아들이 10년 넘도록 의절을 한 이유를 알 것 같았다. 미아리 텍사스에서 일하는 엄마를 둔 아들이 짓궂은 아이들에게 어떤 놀림을 받았을지 떠올리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몸 파는 엄마를 둔 게 좋은 말 들을 일은 아니잖아. 남들 눈총받게 하기 싫어서 그 난리를 떨었는데 결국 더 눈총을 받게 했으니 참 못난 년이야 내가. 노인은 쓴웃음을 지었다. 자식을 위한 희생이었을 텐데 주연은 노인의 서글픈 인생에 마음이 아팠다. 그래도 아드님이 이렇게 오신 건 이제는 다 이해하시는 거잖아요. 사실 아들이 왔는지 모르겠어. 며느리가 어떻게든 데려온다고 하긴 했는데 정말 왔을지는 못 물어봤어. 기대하지 않으려고. 이번 정류소는 기름 뉴타운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버스는 노인이 침울하거나 말거나 언제나처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목적지에 다다랐다. 노인은 내릴 때가 다가오자 다시금 긴장되는지 초조한 낯으로 긴 한숨을 내쉬었다. 이윽고 버스가 멈추고 두 사람은 함께 버스에서 내렸다. 아이고, 괜찮으세요? 아유, 괜찮아. 노인은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다. 긴장한 탓에 어지러움이 몰려온 듯 했다. 노인은 잠깐 사이에 몇 년은 더 늙어 보였다. 주연은 그런 노인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몰라 안절부절 못했다.
괜찮아요? 하지만 다행히도 때마침 한 남자가 곁으로 다가와 노인을 부축했다. 반듯한 차림을 한 30대 후반의 남자는 커다란 덩치가 얼핏 무서워 보였지만 점잖은 인상에 믿음직한 느낌을 주었다. 찬호야. 노인은 남자를 보자마자 물기 어린 목소리로 남자의 이름을 불렀다. 찬호. 그 남자는 다름 아닌 노인의 아들이었다. 노인은 자신을 부축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자마자 품에 안겨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렸다. 남자는 그런 노인에게 뭐라 말을 건네는 대신 크고 두툼한 손으로 노인의 어깨를 살며시 감싸 쥐었다. 아마 남자는 노인이 오는 길을 짐작하고 미리 마중을 나온 모양이었다. 주연은 남자의 어깨 너머로 두 사람을 향해 걸어오는 아주머니와 아이들을 보았다. 하고 싶은 말이 수없이 많을 텐데 노인은 그저 울고만 있었다. 아니, 노인은 눈물로 말을 건네고 있었다. 주연은 그 모습을 잠시 지켜보다가 오랜만에 만남을 방해하지 않으려 천천히 자리를 벗어났다. 정류장 옆 대충 가려둔 틈 너머로는 언제나처럼 미아리 텍사스를 오가는 사람들이 보였다. 사람들. 저기에도 사람들이 산다. 주연은 그 당연한 사실을 처음으로 낱말을 배운 아이처럼 연거푸 되뇌었다. 저곳의 모두가 노인처럼 기구한 사연을 지니지는 않을 테고 저곳의 삶이 옳지 못한 일이라는 것은 분명했지만 주연은 왠지 예전처럼 그곳을 향해 맹목적인 분노를 쏟아내기가 힘들었다. 자신이 뭐라고 누군가의 삶을 비난하겠는가.